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토네이도 캐시 금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뉴스가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지난 8월 8일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OFAC이라는 기관이 토네이도 캐시라는 프라이버시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또는 탈정화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금지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 OFAC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OFAC은 OFAC인데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의 약자이고요. 한국말로 하면은 해외 자산 통제국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기관이 하는 일은 이제 미국의 그 국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주체들과의 경제적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금기시하는 그런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Special Designated National이라는 SDN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리스트에 이제 포함이 되는 인물이나 법인이나 또는 재산, 이런 것들은 미국 관할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리스트에 상에 올라와 있는 이러한 주체들과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푸틴 또는 이제 푸틴 주변에 있는 그런 부호들이 이제 이 SDN 리스트에 포함이 돼서 이제 그런 인물들하고 경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금기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리스트에 이번에 토네이도 캐시를 포함을 시킨 건데, 여러 가지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뉴스가 발표된 이후로 그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상자산 업체들이 이 토네이도 캐시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과거에 트랜잭션 했던 경력이 있는 지갑 주소들을 전부 다 지원을 안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베라든지 이제 DYDX라든지 이런 디파이 프로토콜이 자기네들이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프론트엔드 단에서 이러한 과거 토네이도 캐시와 거래를 한 경력이 있는 지갑 주소들의 접근을 막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GitHub이라든지, 이제 GitHub은 토네이도 캐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오픈소스 활동을 지원을 해주는 웹사이트, 중앙화된 웹사이트죠. 그 다음에 인퓨라라든지, 이제 인퓨라는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의 뒷단에서 기능을 지원을 하는 미들웨어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토네이도 캐시와 어떤 트랜잭션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주소들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지원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업체들의 리액션이 또 많은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쇼킹했던 뉴스는 토네이도 캐시 개발에 참여를 했었다고 믿어지는 개발자분이 네덜란드 그 사법기관에 체포가 되었다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뉴스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크립토 업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면서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파는 단시간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돼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이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 이슈인지 짚어보고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OFAC이 취한 제재에 대해서 물론 크립토 업계에서는 많이 반발이 크지만은, 물론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니까. 일단 찬성하는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이제 가상자산 업계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대중화돼야 되고, 이제 제도권의 자금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각종 여러 가지 그런 불법 행위들이 어떤 그런 장애 요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 OFAC의 이러한 제재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도권의 자금이 들어오면은 가상자산 가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가격 상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갈 만한 어떤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가상자산 업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가격 상승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제재를 그냥 액면가로 좋다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러한 제재가 또 논리적인 건지 타당한 건지, 그리고 정말 자금 세탁을 막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비용 면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인 건지, 이런 거를 따져볼 수도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번 제재에 대해서 많은 의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반대 의견이나 이번 제재 문제점을 몇 가지 이제 짚어보고자 하는데,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번 제재의 이제 위헌 여부가 몇 가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오픈소스 개발자들 체포에 관한 이야기를 또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금 가상자산 업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중앙화된 요소들에 대한 이슈를 좀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위헌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물론 이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헌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크게 두 가지 위헌 여부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거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권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이 두 부분에 관한 겁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는 미국 수정 헌법 제
제4조에서 언급이 되는 거고요. 적법한 절차에 관한 거는 5조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일단 프라이버시에 관한 걸 말씀을 드리면은 토네이도 캐시라는 도구가 이제 주로 사용되는 그 사용처가 우리의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 프라이버시를 이제 가끔 가다가는 나쁜 세력들이 또 악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토네이도 캐시의 사용처를 들여다보면은 정당한 어떤 프라이버시의 이유로 사용되는 사용처가 반이 넘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건 체인 애널리시스라는 블록체인 포렌식 전문 업체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른 건데, 실제로 이제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용처는 3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0은 아니지만은 오펙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처 자체가 반 이상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용되는 어떤 도구, 툴을 금지시키는 것이 과연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 올바른 거냐 하는 그런 의의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돈을 훔쳐서 도주를 하는데, 도주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 고속도로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인데, 고속도로를 그 강도가 도주하는데 사용했다는 이유로 막는 것과 뭐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뭐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다른 예는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우리 이제 자금 세탁, 과거에 일어났던 자금 세탁 사건들을 쭉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금 세탁들이 가상자산을 사용해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제도권, 은행권을 사용해가지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걸 통계를 냈는데, 자금 세탁 사건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거는 이제 웰스파고라는 이제 미국 은행을 통해서 3,900억 달러가 자금 세탁이 됐다는 겁니다. 3,900억 달러는 이제 390 빌리언 달러인데, 지금 이 토네이도 캐시가 이 처리했다는 자금 한 7 빌리언 달러니까 규모로 봤을 때는 50배 이상 큰 거죠. 그래서 이 웰스파고는 이게 이제 수년간에 걸쳐서 이만큼의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건데, 멕시코에 있는 뭐 마약 카르텔하고 거래였다고 해요. 이 당시에 웰스파고가 냈던 그 벌금은 1억 6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금 세탁이 된 규모의 0.04%밖에 벌금을 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체포되지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탠다드 차터드라는 이제 은행인데, 여기에서는 2,600억 달러 정도가 자금 세탁이 되었고, 이 당시에는 이제 영국의 브리티시 파운드를 화폐로 사용을 해서 자금 세탁이 되었고요. 이 당시에는 벌금으로 8억 4,200만 파운드 정도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세탁된 규모의 한 0.3%만 벌금으로 낸 거예요. 이런 이미 제도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규모가 자금 세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부당한 것처럼, 토네이도 캐시가 어떤 프라이버시를 위한 툴인데 일부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됐다고 해서 그 헌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못하게끔까지 하면서 막을 수 있느냐는 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인 거죠.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부의 권한을 행사를 했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오펙이 이제 제재 대상으로 삼았던 SDN 리스트에 추가를 했던 그런 대상들은 특정 인물이거나 아니면 법인이거나 아니면은 특정 인물이나 법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재산이거나 이제 이런 경우였는데, 이번에 추가한 토네이도 캐시는 이거는 공공재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오픈소스 상에 존재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고속도로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인 것처럼 토네이도 캐시라는 이 프로토콜은 공공재인 거죠. 그런데 그런 공공재를 제재 대상으로 삼아버리면은 실제로 오펙의 권한 내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는 건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번 이 제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제재 대상이 됐을 때 공공재가 제재 대상이 돼버리면은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주체 자체가 없는 거죠. 이런 제재 대상이 됐을 때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법률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공공재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항의를 할 대상이 전혀 없는 거이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적절한 절차에 따른 권한 행사인지 이제 의심이 간다는 것들이 법률 전문가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에서 체포된 개발자분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은 이제 토네이도 캐시라는 프로토콜, 오픈소스 프로토콜 개발에 기여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체포됐는지 확실하게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 토네이도 캐시 개발에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진짜 그것만이 이유였다면은 이거는 이제 위헌의 여지가 있는 거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이게 96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 법원은 컴퓨터 코딩은 표현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코딩을 하는 거는 일종의 표현의 일종이고, 그래서 이 코딩을 했다는 거는 보호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위법 행위로 간주를 하고 체포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네덜란드는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덜란드법 다른 뭐 위배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서방 민주국가에서는 모두가 이제 동의하고
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뭐 이제 체포된 이유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려진 바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거는 이 토네이도 캐시가 토큰이 있습니다. TORN 톤이라는 토큰이 있는데 토네이도 캐시를 뭐 개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토큰을 소유를 해서 이 개발자가 뭐 이익을 받기 때문에 뭐 이것이 네덜란드 법상에는 이제 위법 행위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체포가 됐는지 아직 뭐 네덜란드 그 사법부에서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나 스페큘레이션에 머무르는 그런 수준일 것 같은데 만약에 코딩 행위 자체가 진짜 위법이라는 판단을 했다면은 이거는 뭐 상당히 많은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가상자산 업계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중앙화 요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펙 뉴스가 발표가 되면서 아베라든지 DYDX라든지 또는 뭐 이제 기드허브라든지 또는 이제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라든지 이런 중앙화된 업체들이 일제히 미국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접근이나 지원을 이제 차단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이런 업체들을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위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이런 에피소드로 인해서 가상자산 업계가 아직 중앙화된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 문제의식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화된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이 디파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토콜 자체는 오픈소스이고 탈중앙화된 거지만은 프로토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에 관여된 업체들이 프론트엔드를 유저 프렌들리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이런 프론트엔드들은 중앙화된 서버에 올라가 있는 거고 누군가 어떤 규제기관이 와서 제재를 하려고 그랬을 때는 이러한 부분을 셧다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디파이 프로토콜하고 프론트엔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개선을 할 대상이 되는 거는 이런 프론트엔드들, 이제 프론트엔드들을 어떻게 이제 탈중앙화 시킬 필요가 있는지 이런 거의 부분이 앞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고 또 솔루션이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더리움의 노드 밸리데이터의 중앙화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블록 생성을 하는 주체들이 조금 중앙화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스테이킹의 65% 정도가 중앙화된 업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통계도 있고 그거 플러스 실제로 이제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MEV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앙화된 과정입니다. 뭐 이제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은 블록을 생성하고 그 블록 안에 어떤 트랜잭션을 담느냐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더리움은 이제 비트코인과 달리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이 좀 상당히 많이 중앙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는 앞으로 좀 어떤 개선해 나가야 될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기는 했지만은 이번 뉴스는 여러 면에서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남아있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어떤 거고 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 한번 뉴스 헤드라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제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나 문제점을 이제 제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야 될 그러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